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사르트르 2부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르트르에 대해서 뒤로 갈수록 거의 정치적인 얘기, 그 당시 프랑스 사회의 레지스탕스와 전체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간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이뤄졌던 혁명, 이러한 보다 지루하고 지속적인 이러한 내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제가 말로는 마치 10부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부의 사르트르의 사상의 거의 전체적인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3부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제가 그 당시의 역사를 일일이 국어책 읽듯이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지루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의 작품, 한 몇백 페이지가 되는 그 책 한 권 한 권을 일일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사르트르를 소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효과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사르트르라는 사람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하고 유익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차라리 그냥 사르트르를 2부에서는 정치적 관점과 그리고 향후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켰는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철학자를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1부를 촬영하고 나서. 그런데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르트르 2부를 깔끔하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상황입니다. 사르트르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도 그렇고 그가 지내왔던 삶을 봤을 때 젊은 시절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했다고 일부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르트르가 1950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중년층으로 가면서 점점 마르크스주의를 이 사회주의 노선에 융합을 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로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한마디로 노동자 계급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진정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실존주의적인 주장이 어느 정도 정체성을 획득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르트르의 입장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융합적인 사고, 이러한 융합적인 가치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르트르가 말이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썼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사르트르는 이 문학, 말 그대로 참여 문학적 성질을 띄워야 된다라고 일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펜은 검과 같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르트르 입장에서 나는 그동안 펜은 검과 같고 그 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가치관이 2번 변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저 깨진 유리 조각에 비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공산주의 노선을 타면서 이러한 공산당에 가담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 공산당과 사회주의가 지닌 본래적인 한계, 그 한계에 봉착하면서 그의 사고와 가치관이 다시 한번 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그의 생각은 이렇게 자전적 에세이 말을 통해서 한 번에서 변화를 겪고 이런 식으로 그는 어느 정도 일종의 약간의 허무성을 곁들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그가 노벨상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사르트르 그가 생각하기에 노벨상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르주아적 자본주의 계층의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르트르는 이러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개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획득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검과 같은 문학이어야 되는데 이 노벨상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이러한 부르주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기관, 노벨상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관에 마치 자신의 문학이 잘못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본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노벨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노벨 문학상을 내가 받는다면 나의 문학이 이러한 참여문학적 성격을 띄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문학이 아닌 이와 정반대되는 문학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증명하는 그러한 약간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그래서 기성세대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좀 약간 어폐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흐름, 자본주의적 흐름에 끝까지 대항하려고 했던 이러한 진정한 인간의 자유는 마치 그 사회주의와 그 노선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르트르에게는 이러한 세계, 이러한 자신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노벨상을 주는 이러한 체제의 문학상을 받게 되면 굴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노벨 문학상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사르트르는 좀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의 후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게 되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점이었고 사실상 처음 부분에 일부 부분에서 제가 그 영상을 통해 사상을 거의 전부를 거의 다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사르트르가 철학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진정한 철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초창기 그리고 청년기 그러면서 중년기까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오는 그 과정, 단 그 과정에서 주로 자신의 본격적인 철학적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후기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쉽게도 여러 부로 나눠서 더 많이 분량을 채우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2부에서 끝나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역시 제가 더 멀리 보는 관점을 채택을 해서 더 많은 철학자와 더 많은 영상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르트르에 대해서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나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